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03조 원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하면 미국의 빌 게이츠를 떠올리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지난 주말에 세계 갑부 순위가 달라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가를 회사죠. 아마존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13%나 오르면서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CEO인 제프 베조스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베조스의 재산을 계산해보니까 이날 기준으로 9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3조 원이 넘습니다. 인터넷 위주로 사업을 하는 아마존에서는 CEO만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 수가 현재 54만 명이나 되고요. 얼마 전에 인수한 식료품 체인 홀푸드의 직원 약 9만 명을 흡수한 영향이 여기에는 크지만 지난 1년 동안 직원이 23만 5천 명이나 더 늘었답니다. 현재 이 아마존보다 직원 숫자가 더 많은 미국 기업은 월마트 하나뿐이고요. 인터넷 기업인 구글과 비교하면 7배, 마이크로소프트의 5배에 가까운데 오늘 외신을 보니까 아마존은 또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면 그 약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공격적인 회사로 통하는 아마존과 최고의 혁신가로 인정받는 CEO 제프 베조스의 거침없는 행보를 보면 이게 참 어디까지 이어질까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부럽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10월 30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상품을 랩으로 감싸듯이 한 곳에서 관리한다. 이래서 랩 어카운트라고 하는 금융상품이 있는데요. 오늘 재테크 시간에는 랩 어카운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어떤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 회사 주식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친절한 경제에서 지주회사에 대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경유차 억제 정책 이후에 달라진 우리나라 디젤차 시장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광고 듣고 오늘 준비한 순서도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중요한 경제 뉴스들 몇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경제 뉴스 따라잡기. 오늘도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유소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차 모으는 분들은 네. 요즘 이거 느끼실까요? 계속 조금씩 오르네. 그렇죠. 국제 유가도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참 유가가 많이 빠지면서 네. 서민들 부담이 좀 줄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런 뉴스 없이 조금씩 유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국제 유가를 나타내는 가격이 한 3가지 정도 품질의 유가가 있는데요. 유럽 쪽에서 나는 북해산 브렌트유라는 게 있고, 네. 미국 쪽에서 생산하는 시카고산 중질유 이렇게 예. 표현을 하고요. 중동에서 나는 두바이유라는 게 있는데, 우린 예. 주로 두바이유를 사긴 합니다만 국제 유가를 얘기할 때는 주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요. 예. 근데 오늘 말씀드릴 그 유가는 북해산 브렌트유입니다. 이 브렌트유가 28개월 만에 배럴당 60달러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12월 인도분,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라는데요. 다음 달에 이제 인도할 걸 미리 팔거든요. 그래서 네. 12월 인도분 가격이 28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해서 28일 날 전거래일 대비 1.92%가 오르면서 배럴당 60.44달러를 넘었다는 것이고요. 최근 2년 사이에 제일 비싼 값이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날 2.39%가 상승하면서 거의 54달러까지 갔거든요. 이게 네. 8개월 동안에 가장 비싼 가격이에요. 그렇다 보니 다 비슷한 원유니까 비슷하게 오르겠죠. 뭐. 유가들이 좀 더 오를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왜 오른답니까? 오페크라고 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라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이렇게 모여서 일종의 가격 담합하는 기구잖아요. 국제적으로 용인된 가격 담합 기구인데 네. 얘네들이 그동안 조금씩 감산을 해왔습니다. 우리 너무 가격이 많이 빠지니까 가격 유지하기 위해서 석유 생산량을 좀 줄이자. 네. 이걸 연장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요. 이게 계속 지금 감산하겠다. 예, 내년 3월까지 이제 감산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요거를 한 9개월 정도 더 늘려서
그러니까 2018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감산하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렇게 계속 감산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유가가 더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오페크에 가입하지 않은 산유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저기 러시아, 뭐 베네수엘라 뭐 이런 데들이 네. 우리도 오페크랑 똑같이 할래 지금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점진적으로 좀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가가 오르면 또 미국에서 셰일 오일 캐서 파는 그렇죠. 업자들은 네. 이 정도 가격이면 한번 캐러 가도 되겠는데? 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또 거기서 공급이 늘어나서 쉽게 오르지는 않겠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긴 했는데 기름값이 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늘 지켜보기나 해야죠 뭐. 우리 경제는 사실 유가가 너무 올라도 안 좋고 예. 너무 떨어져도 지난번에 경험은 하셨지만 또 안 좋고 두 가지가 다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60달러, 70달러 그러니까 100달러를 완전히 넘기 전까지의 가격이 우리한테는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전체 경제에 있어서 예. 개인 가게는 물론 유가가 오르면 항상 부담이지만요. 그렇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셰일가스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공급량에 있어서는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조금씩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네. 2008년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그 당시에 그 차명 계좌가 참 많구나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어디 창고에 예술품도 많이 쌓아놓고 임원들 명의로 임원들도 조차 모르게 거기에 돈 입금했다가 또 빼고 이랬던 여러 가지 또 주식 계좌들도 발견이 됐고 그 당시에 그래서 사회적인 비난은 많이 받았는데 네. 그 결과로는 이게 당신 거 아닌 주식이나 채권이 그러니까 당신 이름 아닌 걸로 되어 있으니까 얼른 당신 이름으로 찾아가시오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결국 결과가. 그래서 그런 이건희 거죠. 회장의 차명 계좌가 결국 그냥 양성화되고 끝났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 당시에 세금을 안 내고 차명 계좌에 들어있던 재산을 찾아가서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 보군요. 지금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제 국세청 감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으로 계좌란 그 계좌에 차명 계좌에 4조 5천억 원 정도 규모의 자산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게 그때 이제 당시에 네, 밝혀졌죠. 그래서 그 당시 삼성이 실명 전환을 하고 그리고 세금으로 내겠다, 세금을 내야 될 건 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네, 알고 보니 이 당시에 실명 전환을 하지 않은 채 차명자들이 찾아서 이건희 회장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된 걸로 지금 나왔다라고 이제 그 국정감사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예.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됐을 것이냐? 아마도 안 냈을 것이다. 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융실명제라고 하면 이진우는 이진우가 통장을 개설해서 써야 되고 그렇죠. 김치영 기자는 김치영 기자 본인이 통장 개설해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자기 이름으로 안 쓰는 경우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제가 김치영 기자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서 거기에 돈 넣고 쓰는 거. 그렇죠. 이거는 차명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실명제 위반 중에 하나인데. 네네. 또 하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예를 들면 김개똥, 네. 홍길동, 네. 바둑이 이제 이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지금은 못 만듭니다만 예전에는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가짜로 가상의 인물의 통장을 만들어서 쓰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적발됐을 경우에는 그 두 가지가 내야 되는 세금이 다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명 계좌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129조에 따르면 여기서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38%의 단일 세율로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비실명 재산. 개똥이 자기 이름이 바둑이. 아니고 예. 뭐 완전히 다른 이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이름. 이름. 존재는 해도 어쨌든 그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비실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네.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90%의 세율을 매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율 이자 차이가 좀 배당 크죠. 소득에 대해서 예. 둘 다 원금은 안 건드리네요. 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나의 돈이니까 국가에서 예. 그걸 뭐 몰수하거나 뭐 이럴 것까지는 안 돼 있는데 어쨌든 네. 난 너 그렇게 관리하면 세금은 엄청나게 많이 내야 돼. 알겠습니다. 라고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예.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계좌들은 뭐 바둑이 김개똥 이런 계좌가 아니라 그죠. 실명은 실명인데. 실제로는 존재하는 임원들의 계좌였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차명이고 네. 차명이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38%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네네.
그조차 안 내고 예를 들면 김치영 이사 그냥 돈 찾아서 우리 회장님 갖다 드리세요. 본인이 주민등록증 가서 찾아오세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네요. 지금 국세청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걸로는 명확하게 냈다 안 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냈는지 안 냈는지는 확인을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요.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 당시 법률에 따라서 했다 정도로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뭘 적용을 했다는 건지 세금을 냈다는 건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다시 얘기가 나오는 거는 금융위 쪽에서 들여다보겠다. 네. 제대로 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뭘 적용해야 되는지 해석의 차이도 좀 있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명 계좌로 만든 것 그러면 38%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금융실명제법 위반이기도 하잖아요. 차명 계좌를 이용한 게. 그러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보고 90%의 세율을 매길 것이냐 뭐 이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지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니 예. 만약에 다시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뭐 대충 계산해도 워낙 원금이 크니 네. 1,000억 이상 세금 더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2008년에 벌어졌던 일이니까 네. 거의 10년 전인데 세금 가끔 이런 일이 있더군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잘못하기는 했는데 이게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소멸시효? 예, 소멸시효입니다. 그게 지나가서 우리 세금 못 걷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8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것 선친인 이병철 회장이 사실은 그냥 준 거예요. 예, 예. 임원들 임원들 명의로 줬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준 시점이 그 당시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훨씬 10년 전이니까. 전이라 네. 뭐 잘못은 했지만 뭐 이미 이제 법이고 뭐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게 돼서 그 당시에 그래서 당신 거 아니면 그냥 가져가쇼. 그러고 넘어간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소멸시효라는 게 뭐 논리적으로 얘기하거나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되게 이상한 건데 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지키는 거거든요. 과세 소멸시효도 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의 10년이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소멸시효 논쟁도 있을 거예요. 이제 다시 세금을 물리자라고 하면. 근데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기나 부정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 좀 남았네요. 아직 1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런 게 항상 뭔가 세금 내고 이런 게 있으면 국세청은 세금을 잘 걷겠으나 국세청이 세금을 잘 걷는지 안 걷는지에 대해서 누군가 감시를 해야 네. 세금이 공정하게 걷히는구나라는 걸 알고 너도 세금 내고 나도 잘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0년 전에 내야 했던 세금을 잘 냈는지 안 냈는지를 이제 와서 문제가 됐다는 건 과거 9년간 뭐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문제를 더 뭐 꼼꼼하게 따져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국세청이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이라는 게 전 국민에게 모두 해당되는 것이고 네. 뭐 흔히 말하는 유리지갑들은 모두 그냥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꼼꼼히 철저하게 걷느냐 그리고 마지막까지 걷어내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그러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세금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세금이라는 게 물론 좋게 하겠습니까? 내는 사람이 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 낸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게 뭐 많건 적건 내겠죠. 나만 네. 내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나만 내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니까 이제 뭐 낼 때마다 고민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다른 얘기 좀 하나 더 해보죠. 이 통사들이 다른 사람이 내야 되는 스마트폰 할부금에서 나온 손실을 그 사람이 아닌 다른 가입자에게 전가했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동통신사들이요. 그 할부 신용보험료라는 것을 이제 그 단말기 할부를 하게 되면 모든 네. 고객들에게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할부 신용보험료라는 게 뭐냐면 당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혹시 할부금 내다가 네. 단말기 할부금 안 내는 사람 있잖아. 예. 그러면 거기에서 손해받는 거 우리 보험사에서 이거 보상받아야 되니까 예. 보험료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네 나눠서 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할부금을 떼이면 피해는 이동통신사가 보죠.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저희는 손해보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 보험료는 이동통신사에서 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걸 n분의 1로 다 나눠서 고객들이 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국감에서 나온 얘기인데 2012년에서 16년까지 이 할부 신용보험료 명목으로 고객에게 거둔 돈이 1조 4,951억 원이다. 네. 지난해에만 2,1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하고 김치영 기자하고 각각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입했는데 예. 제가 예를 들면 할부금을 못 갚고 어디서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럴 걸 대비해서
할부로 신청할 때 아예 보험까지도 가입하게 하고 보험료를 저하고 김치영 기자한테서 양쪽에서 걷는데 네네. 정작 할부금 안 내고 사라진 사람은 이진우인데 이진우의 보험료나 김치영의 보험료나 똑같다. 그러니 예. 김치영 입장에서 보면 야 그거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n분의 1로 해서 내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 말이네요. 거기다가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보험료의 혜택은 이동통신사가 보는데 네. 왜 고객이 그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 왜 문제도 전가하느냐. 있습니다. 예. 전가하느냐의 문제는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 보험은 네. 당신들 위해서 든 거니 보험료는 당신들 이동통신사가 내고 네, 예. 물론 이동통신사는 그 보험료 부담을 다 어차피 요금에 전가는 하겠죠. 하기야 나중에. 그죠. 그러나 전가할 때 하더라도 당장은 이 통사가 당신들이 내라. 이 말은 합리적일 수는 예. 있네요. 그리고 이걸 과거로 가져가 보면 조금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전에 핸드폰이 이렇게 비싸기 전까지만 해도 채권 보존료라는 명목으로 한 번에 고객들한테 이 돈을 받았어요. 네. 뭐 3만 원에서는 5만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유심비하고 이 채권 보존료를 그 대리점들에서 대신 내줬거든요. 예. 서비스로. 예. 그랬는데 이제 단말기가 너무 비싸지면서 할부금을 좀 낮춰주겠다,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이 통사가 선언을 하고 이 채권 보존료를 없애고 아까 그 보험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없앤 게 아니라 고객들에게 나눠서 받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 조금 더 배신감이 좀 들었다, 뭐 이런 것도 됐어요. 있습니다.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러 가면 네. 그 부동산의 그 뭐라고 하나요? 근저당 설정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은행이. 그죠? 설정하는 그 비용은 사실은 은행이 내는 게 맞는데 네, 과거에는 그거 다 그냥 소비자 보고 내라고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똑같이 이게 당신들 필요해서 내는 거니까 은행이 내라. 물론 그 비용을 이자로 당연히 부담은 하게 하겠죠. 네네. 그러나 그거는 그거고 내야 될 비용은 내라 해서 요즘은 은행들이 내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하고 좀 비슷한 구조이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유승혜 씨가 롯데쇼핑이라는 회사 주식에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롯데쇼핑이 지주회사로 전환한다고 공시를 하더니 갑자기 주식이 거래가 정지되고 막 그러더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다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겁니까? 뭐 이 주식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 보내오셨네요. 이 지주회사 전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왜 하는지 잘 모르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데요. 사연을 들여다보면 지주회사 전환은 사실은 돈이 부족한 회장님들이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서 써먹는 방법입니다. 뭐 불법은 아니고요. 계열사들을 확실하게 지배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계열사 주식을 다 사서 회장님이 갖고 있으면 되죠. 그런데 돈이 그만큼 많지는 않으니까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한 10채쯤 갖고 싶다고 쳐요. 그런데 돈은 아파트 뭐 한두 채 값밖에 없다고 하면 그래도 꼭 10채를 갖고 싶으면 이건 마치 이제 회장님들이 계열사들 주식을 많이 갖고는 싶은데 돈은 별로 없는, 그래도 계열사들 주식을 많이는 갖고 싶은, 그래서 지배하고 싶은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돈은 별로 없고 아파트는 10채를 꼭 갖고 싶을 때 우리는 갭 투자, 쉽게 말하면 전세 끼고 아파트 사는 거,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5억짜리 아파트인데 예를 들어서 전세 4억 원을 끼고 사면 1억 원만 있으면 되니까, 즉 아파트를 소유권과 거주권으로 분리를 하고 일단 소유권은 내가 갖고 거주권은 전세세 입자한테 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면 나는 5억짜리 아파트지만 사실은 1억 원만 있으면 그 5억짜리 아파트 전체를 사실상 갖게 됩니다. 다만 전세 줬으니까 내가 거기에 살 수는 없는 건데 나야 뭐 그 아파트 소유하고 지배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거는 상관없지요. 지주회사도 똑같은 겁니다. 어떤 회사를 통째로 다 가지면 회장님이 좋기는 한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어떤 회사를 소유권과 사용권으로 분할을 해서 소유권은 회장님이 갖고 사용권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작은 돈으로도 계열사들의 소유권을 다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지주회사 전환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계열사들을 전세 놓는 거고요. 이 대주주 회장 입장에서는 계열사들을 전세 끼고 사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컴퓨터는 키보드, 본체, 모니터 이게 세트인데 이제 회장이 필요한 거는 본체만 필요한 거니까 지주회사로 분할하는 거지요. 회장님이 본체만 사겠다면 본체만 팔아야지 뭐 이러면서 늘 통으로 팔던 컴퓨터를 키보드, 모니터, 본체 이렇게 억지로 분할을 해서 대주주는 본체만 사가는 거, 이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그 회사 주식 거래가 잠깐 정지되는 거는요. 그 회사를 분할해서 소유권과 사용권으로 나누고 그 각각을 주식시장에 따로따로 상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하느라고 거래 정지가 되는 거고요. 그 작업이 끝나면 다시 거래가 재개됩니다. 투자자들,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투자하고 있던 회사가 소유권 회사와 사용권 회사 이렇게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100만 원 하던 컴퓨터가 본체 50만 원, 모니터 키보드 합해서 50만 원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좀 이상하고 번거롭기는 한데 뭐 기업 가치 그 자체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참 모르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아는 것 같은데도 또 들여다보면 또 모르는 거고 그런 것들이 참 많죠. 오늘은 그런 것 중에 랩 어카운트라고 하는 상품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랩 어카운트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랩 어카운트 할 때 이 랩이라는 게 네. 집에서 그 부엌에서 쓰는 랩 그 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카운트는 계좌니까 네. 그러니까 계좌를 랩으로 비닐로 싼다 이 말이라고 설명을 하던데 그렇게 보시면 되죠. 거기까지는 설명은 재밌는데 그래서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뭘 싸냐, 계좌를 랩으로 싸면 어떻게 되냐. 예. 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뿐만이 아니라 뭐 펀드나 이런 것들도 이 랩으로 쌉니다. 싸가지고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덧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는 게 이 랩 어카운트라는 계좌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증권사하고 계약을 맺고 그 계좌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네. 증권사에서 고객님 이 돈 중에 일부는 어떤 주식을 사시고요, 뭐는 채권을 사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자문을 해주면 네. 그 가입자는 그러면 요거 사고 팔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자문형 랩이라고 하고 네. 아예 그냥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러면은 증권사에서 그 돈을 일임해서 주식도 샀다가 채권도 샀다가 샀다 팔았다 관리까지도 다 해주는 거를 이제 일임형 랩 이런 두 가지 큰 상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일임형이 일반적이고요. 듣고 나니까 예. 아무튼 내 돈이지만 네. 내가 관리 안 하고 네. 누군가의 의견을 조금 듣든 강하게 듣든 그 사람 의견을 많이 의지해서 투자하는 거 그 말인데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간접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무슨 주식 살지 잘 모르겠어서 네. 주식형 펀드에 그냥 가입해 놓고 네. 이건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굴리쇼. 네. 그런데 그런 게 있는데 그렇죠. 펀드라는 게 이미 존재하는데 랩 어카운트는 또 별도로 무슨 차이가 있길래? 사실 투자한다는 입장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큰 차이는 크게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이 랩은 그런 주식과 채권뿐만이 아니라 펀드도 포함을 하고요. 네. 또 관계 법령 자체가 달라서 투자 대상에 대한 방식이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어떤 표현을 쓰냐면 펀드를 버스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랩 네. 어카운트는 택시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는 펀드 같은 경우는 노선이 정해져 있죠. 예. 내가 뭐 여의도에서 영등포 가는데 아무 버스 안 타고 일로 가주세요 할 수는 없는 것처럼 그렇죠. 정해진 예. 노선대로 그래서 운영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승객이 이쪽으로 갑시다. 또 그 가는 경로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의견도 낼 수 있는 것과 동일한데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펀드는 한 가지 주식 종목을 10% 이상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서 보면 한 5, 60개 정도 종목을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주식형 펀드냐 채권형 펀드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편입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들이 대부분 거의 뭐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래서 네. 주식 종목도 한 10개에서 많아야 20개를 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게 랩 어카운트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택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지금 보면은 이미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모델로 만들어 놓은 그 포트폴리오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 여기 상암동에서 한 강남까지 가는데 저희는 마포대교 건너서 여의도 거쳐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중간에 뭐 노량진 가실 분이나 동작 가실 분은 일단 타보세요. 네. 합승하는 택시의 느낌 정도. 애매하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내 맘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려면 사실은 그냥 내가 하죠. 그렇게 내가 잘 알면. 네. 굳이 간접 투자라고 하는 게 대부분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펀드보다는 좀 더 약간 개별 고객에게 맞춤형이 된 뭐 이런 의미인가요? 예, 펀드보다는 조금 더 맞춤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알겠어요. 같습니다. 펀드가 노선 버스라면 예. 랩 어카운트는 대절한 관광 버스. 그 정도의 느낌 그런 정도가 느낌이네. 예.
비싸겠군요, 랩 어카운트가. 일단은 예, 투자 자금의 규모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펀드는 그냥 뭐 10,000원, 50,000원도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 랩 어카운트는 과거엔 한 1,000,000원 이상, 뭐 몇 억 이상 이렇게 가지고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서비스 형태도 좀 다양해지면서 최소 10만 원으로 받아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펀드에 투자하는 랩 어카운트를 가입하고 싶다. 즉 알아서 펀드에 좀 굴려주세요. 이런 것들은 한 100만 원 정도면 가입이 요즘에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돈이 많으니까 알아서 관리 좀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저 주식이라는 것도 해보고 싶고 펀드라는 것도 해보고 싶은데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이거를 이제 증권사나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었잖아요. 그런 조언 자체를 회사 자체에서 해준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매일 주식 채권 들여다보는 전문가한테 도움은 받으니까 예. 뭐 혼자 하는 것보다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내가 도배해주는 분 굳이 안 부르고 집에 도배 혼자 하는 이유가 유일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잖아요. 그렇죠. 수수료. 전문가 부르면 수수료 내야 되니까. 네, 네. 이 랩 어카운트도 그렇고 네. 오늘 설명해 주신 펀드도 그렇고 네. 수수료가 붙죠. 그렇죠. 랩 어카운트는 근데 수수료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뭐 최소 0.1% 정도에서 뭐 2% 정도까지 다양합니다. 보통 RP라든가 좀 안전한 상품들 있죠. 이유는 크게 기대 안 하는데 네. 뭐 안전한 상품들 이런 것들은 수수료가 한 0.1% 아래로 좀 적은 편이고요. 잠깐만요. 그럼 0.1%라는 말은 예. 내가 매달 10만 원씩 넣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아하, 네. 아니면 1,000만 원 있는데 이거 굴려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 네. 0.1은 뭐에 대해서 0.1이에요? 쌓인 평가 금액에 대해서 0.1%를 내가 맡긴 돈 계산합니다. 전체에 대해서 항상?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해서 1%라고 계산하면 우리가 1,000만 원을 맡기면 예. 이 1,000만 원의 1%는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요거를 분기별로 뗍니다. 이게 10만 원 나누기 4분기 해서 예. 한 1분기가 끝나면 2만 5천 원 떼고 1년에 하여튼 1%를 뗀다? 그렇죠. 근데 떼는 시점은 그걸 나누기 4 해가지고 중간중간 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에 1% 떼어준 랩 어카운트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라고요? 요율이? 뭐 RP같이 안전한 상품은 한 0.1% 아래로 굉장히 적고요. 예. 주식에 투자하는 랩 어카운트다, 펀드에 투자하는 랩 어카운트다라고 한다면 1.5에서 2%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꽤 높은 수준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건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면 주식 매매 수수료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면제가 됩니다. 랩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다만 예.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한 0.3%의 세금은 계속 발생을 하고 네. 또 투자하는 대상이 만약에 펀드다라고 한다면 그 펀드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건 또 추가적으로 안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이중으로 부과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하여간 드리는 비용은 비용대로 다 받고 네, 그렇죠. 즉 풀값, 벽지값은 또 받는 거고 예. 풀값, 값. 이분이 대신 해주는 그 인건비, 네. 증권사 직원이 해주는 인건비, 그거도 별도로 받는다. 그거는 별도로 받는다. 네. 그게 한 2%인 것도 있고 1%인 것도 있고 0.1인 것도 있다. 그렇죠. 또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계좌내에 만약에 현금이 있으면 분기가 네. 끝나고 거기서 빠져나갑니다. 알아서. 근데 현금이 없이 주식만 보유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주식을 일부 처분해가지고 수수료로 부과가 되거나 하기 때문에 네. 분기 말 정도에는 수수료가 남아 있는지 그래서 현금 자산을 채워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으니까 뭐 예. 어느 정도 가격인지만 알고 잘하면 되겠죠. 뭐 그러면 주식형 펀드 같은 건 얼마나 떼요? 주식형 펀드는 보통 그 보수를 한 평균적으로 봤더니 한 1.6% 정도. 비슷하네요. 예. 그런데 이 펀드형 랩은 예. 펀드를 대신 투자해주는 랩을 가입하면 그 1.6%도 떼고 네. 또 랩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한 1.5% 떼고 그러니까 네. 이중으로 부과된다라는 건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죠. 그렇군요. 그 펀드를 가입하려면 내가 직접 가입하지 전문가 통해서 펀드 하나 가입해 주세요. 그러면 네. 펀드 가입비도 내야 되고 그렇죠. 그 전문가의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그래서 한번 가입을 해보고 이런 걸 추천해 주는구나 정도만 알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른 곳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 일이 다 비슷해요. 듣고 보면. 그러니까 인테리어 같은 거 좀 하려고 할 때 예. 내가 도배하시는 분한테 전화해서 도배 좀 해다 주세요 하면 도배하는 분의 그 품삯 정도만 내가 추가로 부담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게 당연히 내가 혼자 도배하는 것보다는 비싸죠. 당연히 비싸죠. 그런데 인테리어 하시는 전문가한테 이것 좀 이렇게 도배 좀 다 해주시고 이쁘게 해주세요 그러면 도배사님이 가져가는 임은 따로 있고 네. 인테리어 전문가한테 또 드려야 되는 임무는 또 따로 있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랩 상품이 그런 거라는 건 알았는데 예. 이건 한번 가입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뺄 수 있어요? 네, 중간에 뭐 별도의 요즘에는 해지 수수료 없이 해지하면 일부 인출이나 전액 해지도 가능한데 네. 다만 이제 펀드처럼 자체 환매 수수료가 있을 경우에는 그게 일부 부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투자 대상이 주식이라든지 이러면 3일 정도 이후에 그리고 해외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일주일 이상 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네. 참고를 하시고 현금화하시면 되겠습니다.
펀드에는 가입했다가 한 달 후에 아유 나 돈 필요해요. 다시 빼러 가면 네. 아니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뭐 네. 벌금 내세요 해서 뭐 좀 많이 떼는 게 있다고 하던데. 펀드에는 해지 수수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예. 많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60일 이내에 발생한 수익금의 한 절반 이상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넣어놓고 원금은 주면서 네, 원금은 주면서 만약에 근데 원금 손해가 났으면 거기서 그렇죠. 이제 그거야 뭐 해지 할 수 수수료가 없죠. 없는 예. 그런데 이 레버 카운트도 똑같은 구조예요? 네, 펀드에 투자하는 레버 카운트는 그 펀드 자체에 환매수수를 부과를 하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보수 그걸 분기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할 계산이라고 해가지고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이 정도 빼어갔을 텐데 네. 3개월 만에 가져가시니 4분의 1은 우리가 뗄게요. 그렇죠. 120일치만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빨리 중간에 해약했다고 해서 더 걷어가는 건 없는 개념이네요. 네, 어차피 그렇습니다. 받을 것만 받겠습니다. 그 그렇죠.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짧게. 예. 증권사에 돈 맡긴 거라고 하니까 랩에 네. 싸서 네. 혹시 중간에 증권사 망하면 괜찮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고 이 증권사가 돈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예. 주식을 매수했거나 펀드를 매수했기 때문에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나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펀드를 매수있는 상태라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진 증권사한테 가서 예. 정신 차려봐. 내 돈 혹시 어디다 보냈어? 그러면 저기 있어요. 그럼 거기서 찾아오면 된다 이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알겠어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동차 업계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토타임즈 권용주 자동차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남들은 요즘 무슨 차들을 좀 사나? 이제 이런 주제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차를 사는 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사안 중에 하나니까요. 그 요새 유행이 뭐냐 이 말이네요. 그렇죠. 요즘은 저는 그거 같아요. 휘발유차, 경유차 중에 네. 경유차는 좀 덜 팔린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실제로도 조금 줄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체적으로 수입차만 보면 한때 뭐 수입 디젤차 많이 팔린다 얘기 많았었는데 네. 수입차도 줄었고요. 올해 승용 디젤차의 점유율 수입차 판매된 것을 좀 뽑아보니까 전체 46.7%입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 점유율이 53%였으니까. 수입차 중에 작년에는 53%가 디젤이었는데 디젤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46.7%만 디젤이니까 6.3%포인트 정도 예.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입차 중에는 그렇고 국산차 중에는 디젤의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산차도 조금 줄긴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만 해도 38만 대를 지금 9월까지 팔았는데 이 가운데 디젤 비중이 24.4%입니다. 지난해 34.9%였으니까 꽤 많이 줄었죠. 네. 그런데 이제 기아 자동차는 47.8%에서 46%로 조금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판매되는 차 중에 디젤차 그러니까 그렇죠. 경유차의 비중이 그렇죠. 전반적으로 디젤차들 안 사시는 거네요. 그럼 수입차나 국산차나 다 디젤차의 비중이 준다는 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디젤차 사는 사람 은근히 많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SUV 때문에 그렇습니다. SUV는 여전히 대부분 디젤차를- 디젤이 거의 뭐 85% 이상 어떤 차는 거의 뭐 100%가 디젤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세단은 판매가 줄어들고 SUV로 옮겨가는데 네. 그 SUV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여전히 디젤이 대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젤을 여전히 선호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요. 물론 그 작은 SUV가 최근에 많이 뜨고 있잖아요. 네. 그 차들은 가솔린 비중이 한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디젤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중대형 SUV는 여전히 디젤이 많고. 디젤이 강세일 수밖에 없는 그 말은 사람들이 디젤을 싫어하고 경유를 싫어해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차종별로 그러니까 승용차가 판매가 줄면서 네. 특히 승용차 중에 디젤로 가는 차가 많이 줄었다. 네. 그 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SUV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의 크기에 따라서 네. 작으면은 이 차는 뭐 그렇게 크게 성능은 난 따지지 않겠어. 예. 라고 하면 가솔린 쪽으로 수요가 가는 거고. 근데 아무래도 덩치가 커지면 어쩔 수 없이 높은 힘이 필요하니까 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디젤 쪽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형 SUV와 중형 대형 SUV는 그 나누는 그 경계선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배기량 기준으로 나누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네. 크기로 나누는데 사실 크기는 중형이나 대형이나 자동차 분류법상 보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분류 기준상으로는. 네. 다만 우리가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이 바라볼 때 이건 좀 작고 이건 좀 중간 크기고 저거 좀 크네. 네. 이걸 가지고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뿐인 거죠. 예. 그런데 소형 SUV에서는 휘발유 엔진 단 것들이 잘 팔려요, 요즘에? 예, 거의 뭐 절반 이상이 휘발유 차가 팔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를 보면 네. 일단 크기가 작잖아요. 예. 크기가 작으니까 디젤하고 가솔린 엔진을 동시에 비교를 해봤을 때 연료 효율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료 효율은 그럼? 그러니까 연료 효율 차이가 크지가 않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론 효율은 차이가 나지만 연간 주행 거리를 감안했을 때 네. 실제로 들어가는 유지비가 디젤이 좀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차이가 큰 차보다는 적다라는 거죠. 그럼 디젤이라고 하는 연료는 네. 덩치가 큰 차를 움직일 때는 꽤 괜찮은 녀석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 덩치가 큰 거를 휘발유로 움직이려면 기름 소모량이 많아서 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나마 디젤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작은 차로 오면 네. 그 차이가 많지 않으니까 경제적 차이가 있더라도 충분히 그 차액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솔린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은 디젤은 그럼 뭔가 큰 힘이 필요할 때나 쓰는 단점을 감수하고 그렇죠. 그렇게 큰 쓰는 힘이 거군요.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고효율이 필요할 때 예. 주행 거리가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 이동 많을 때 많이 선호하는데 어쨌든 그 디젤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터지고 정부가 계속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들고 나온다고 하니까 네. 당장 섣불리 구매하기가 좀 꺼려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앞서 그 김치영 기자가 기름값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기름값이 하향 안정세가 되면 아무래도 휘발유 차 수요가 늘어납니다. 한동안 기름값 쭉 그렇죠. 하향 하향 안정세가 안정 됐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기름값이 오르긴 올라가잖아요. 합니다만, 예. 조금씩 올라서 이 기름값이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다시 디젤로 수요가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디젤이라고 하는 연료가 그러니까 힘은 좋은가 봐요. 똑같이 한 컵 부으면. 네, 좋죠.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연료에 탄소를 태워서 가는데 네. 그 탄소 입자가 휘발유보다 디젤에 더 1리터 많아요? 안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왕이면 이게 그러니까 영양가 많은 음식 같은 건데 칼로리 높은 음식. 칼로리도 높고 영양가도 많은데 대신에 배출되는 물질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시끄러운 건 왜 시끄럽습니까? 시끄러운 거는 폭발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그 화학 에너지라고는 연료를 가지고 폭발을 시켜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자동차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이 폭발할 때에 폭발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압력이 높으면 진동도 많아지는 거죠. 네.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디젤은 너무 시끄럽군요. 엔진도 그렇고. 그렇죠. 아무래도 진동과 소음 쪽에서 좀 불리한 측면이 있죠. 어쨌든 칼로리 높은 거니까 그래도 힘은 좋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제일 잘 팔리는 차가 뭐야 그러면 중형 세단이라고 했었는데 예. 요즘은 그것도 좀 바뀝니까? 중형 세단이 한때 국민차였습니다. 그 제가 오늘 좀 분석을 해봤더니 2004년도에 국내 전체 판매에서 중형차 비중이 약 한 19% 정도 됐는데 예. 이게 2010년에 되면 더 늘어나서 20%를 넘깁니다. 그런데 지난해 14%까지 떨어졌고요. 네. 올해는 13%까지 떨어졌습니다. 오. 그러니까 중형 세단 비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택시라든가 렌터카 같은 이런 차 수요를 배제하면 실제 자가용 수요는 8.6%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중형이 많이 떨어졌다. 이게 다 어디로 갔느냐? 이게 다 이제 SUV 쪽으로 수요가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들 SUV를 선호하나 봐요? 아무래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생활의 패턴이 점점 여유 있게 살아보자. 네, 짐도 싣고 어디든 놀러 가고. 그렇죠. 그런 어떤 욕구들이 팽배해지면서 SUV를 선호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네. 그 SUV가 개성을 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진우였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5천억 원 정도 규모의 자산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게 그때 이제 당시에 밝혀졌죠. 그래서 그 당시 삼성이 실명 전환을 하고
그리고 세금으로 내겠다, 세금을 내야 될 건 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네, 알고 보니 이 당시에 실명 전환을 하지 않은 채 차명자들이 찾아서 이건희 회장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된 걸로 지금 나왔다라고 이제 그 국정감사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예.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됐을 것이냐? 아마도 안 냈을 것이다. 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융실명제라고 하면 이진우는 이진우가 통장을 개설해서 써야 되고 그렇죠. 김치영 기자는 김치영 기자 본인이 통장 개설해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예. 자기 이름으로 안 쓰는 경우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제가 김치영 기자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서 거기에 돈 넣고 쓰는 거. 그렇죠. 이거는 차명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실명제 위반 중에 하나인데. 네네. 또 하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예를 들면 김계동, 네. 홍길동, 네. 바둑이 이제 이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지금은 못 만듭니다만 예전에는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가짜로 가상의 인물의 통장을 만들어서 쓰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적발됐을 경우에는 그 두 가지가 내야 되는 세금이 다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명 계좌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129조에 따르면 여기서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38%의 단일 세율로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비실명 재산. 개똥이 자기 이름이 바둑이. 아니고 예. 뭐 완전히 다른 이름. 세상에 존재하지 예, 않는 예, 존재하지 이름. 않는 예. 이름. 존재는 해도 어쨌든 그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비실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네.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90%의 세율을 매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율 차이가 이자 좀 배당 크죠. 소득에 대해서 예. 둘 다 원금은 안 건드리네요. 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나의 돈이니까 국가에서 예. 그걸 뭐 몰수하거나 뭐 이럴 것까지는 안 돼 있는데 어쨌든 간 네. 너 그렇게 관리하면 세금은 엄청나게 많이 내야 돼. 알겠습니다. 라고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예.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계좌들은 뭐 바둑이, 김계동 이런 계좌가 아니라 그죠. 실명은 실명인데. 실제로는 존재하는 임원들의 계좌였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차명이고 네. 차명이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38%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네네. 그조차 안 내고 예를 들면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03조 원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하면 미국의 빌 게이츠를 떠올리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지난 주말에 세계 갑부 순위가 달라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가를 회사죠. 아마존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13%나 오르면서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CEO인 제프 베조스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베조스의 재산을 계산해보니까 이날 기준으로 9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3조 원이 넘습니다. 인터넷 위주로 사업을 하는 아마존에서는 CEO만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 수가 현재 54만 명이나 되고요. 얼마 전에 인수한 식료품 체인 홀푸드의 직원 약 9만 명을 흡수한 영향이 여기에는 크지만 지난 1년 동안 직원이 23만 5천 명이나 더 늘었답니다. 현재 이 아마존보다 직원 숫자가 더 많은 미국 기업은 월마트 하나뿐이고요. 인터넷 기업인 구글과 비교하면 7배, 마이크로소프트의 5배에 가까운데 오늘 외신을 보니까 아마존은 또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면 그 약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공격적인 회사로 통하는 아마존과 최고의 혁신가로 인정받는 CEO 제프 베조스의 거침없는 행보를 보면 이게 참 어디까지 이어질까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부럽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10월 30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상품을 랩으로 감싸듯이 한 곳에서 관리한다. 이래서 랩 어카운트라고 하는 금융상품이 있는데요. 오늘 재테크 시간에는 랩 어카운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어떤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 회사 주식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친절한 경제에서 지주회사에 대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경유차 억제전 김치영 이사 그냥 돈 찾아서 우리 회장님 갖다 드리세요. 본인이 주민등록증 가서 찾아오세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네요. 지금 국세청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걸로는 명확하게 냈다 안 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냈는지 안 냈는지는 확인을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 법률에 따라서 했다 정도로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뭘 적용을 했다는 건지 세금을 냈다는 건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다시 얘기가 나오는 거는 금융위 쪽에서 들여다보겠다. 네. 제대로 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뭘 적용해야 되는지 해석의 차이도 좀 있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명계좌로 만든 것 그러면 38%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금융실명제법 위반이기도 하잖아요. 차명계좌를 이용한 게. 그러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보고 90%의 세율을 매길 것이냐 뭐 이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지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니 예. 만약에 다시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뭐 대충 계산해도 워낙 원금이 크니 네. 1,000억 이상 세금 더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2008년에 벌어졌던 일이니까 네. 거의 10년 전인데 세금 가끔 이런 일이 있더군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잘못하기는 했는데 이게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소멸시효? 예, 소멸시효입니다. 그게 지나가서 우리 세금 못 걷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8년에 이건희 회장이 선친인 이병철 회장이 사실은 그냥 준 거예요. 예, 예. 임원들 명의로 줬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준 시점이 그 당시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10년 전이니까. 전이라 네. 뭐 잘못은 했지만 뭐 이미 이제 법이고 뭐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게 돼서 그 당시에 그래서 당신 거 아니면 그냥 가져가쇼. 그러고 넘어간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소멸시효라는 게 뭐 논리적으로 얘기하거나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되게 이상한 건데 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지키는 거거든요. 과세 소멸시효도 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의 10년이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소멸시효 논쟁도 있을 거예요. 이제 다시 세금을 물리자라고 하면. 근데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기나 부정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 좀 남았네요. 아직 1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런 게 항상 뭔가 세금 내고 이런 게 있으면 국세청은 세금을 잘 걷겠으나 국세청이 세금을 잘 걷는지 안 걷는지에 대해서 누군가 감시를 해야 정책 이후에 달라진 우리나라 디젤차 시장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광고 듣고 오늘 준비한 순서도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중요한 경제 뉴스들 몇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경제 뉴스 따라잡기. 오늘도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유소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차 모으는 분들은 네. 요즘 이거 느끼실까요? 계속 조금씩 오르네. 그렇죠. 국제 유가도 배럴당 $60를 넘어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참 유가가 많이 빠지면서 네. 서민들 부담이 좀 줄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런 뉴스 없이 조금씩 유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국제 유가를 나타내는 가격이 한 3가지 정도 품질의 유가가 있는데요. 유럽 쪽에서 나는 북해산 브렌트유라는 게 있고 네. 미국 쪽에서 생산하는 시카고산 중질유 이렇게 예. 표현을 하고요. 중동에서 나는 두바이유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예. 주로 두바이유를 사긴 합니다만 국제 유가를 얘기할 때는 주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요. 예. 근데 오늘 말씀드릴 그 유가는 북해산 브렌트유입니다. 이 브렌트유가 28개월 만에 배럴당 $60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12월 인도뷰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라는데요. 다음 달에 이제 인도할 걸 미리 팔거든요. 그래서 네. 12월 인도분 가격이 28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해서 28일 날 전거래일 대비 1.92%가 오르면서 배럴당 $60.44를 넘었다는 것이고요. 최근 2년 사이에 제일 비싼 값이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날 2.39%가 상승하면서 거의 $54까지 갔거든요. 이게 네. 8개월 동안에 가장 비싼 가격이에요. 그렇다 보니 다 비슷한 원유니까 비슷하게 오르겠죠. 뭐. 유가들이 예. 좀 더 오를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왜 오른답니까? 오페크라고 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라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이렇게 모여서 일종의 가격 담합하는 기구잖아요. 국제적으로 용인된 가격 담합 기구인데 네. 얘네들이 그동안 조금씩 감산을 해왔습니다. 우리 너무 가격이 많이 빠지니까 가격 유지하기 위해서 석유 생산량을 좀 줄이자. 네. 이걸 연장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요. 이게 계속 지금 감산하겠다. 예, 내년 3월까지 이제 감산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요거를
한 9개월 정도 더 늘려서 그러니까 2018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감산을 하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렇게 계속 감산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유가가 더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오페크에 가입하지 않은 산유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저기 러시아, 뭐 베네수엘라 뭐 이런 데들이 네. 우리도 오페크랑 똑같이 할래 지금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점진적으로 좀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가가 오르면 또 미국에서 셰일오일 캐서 파는 그렇죠. 업자들은 네. 이 정도 가격이면 한번 캐러 가도 되겠는데? 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또 거기서 공급이 늘어나서 쉽게 오르지는 않겠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긴 했는데 기름값이 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늘 지켜보긴 해야죠 뭐. 우리 경제는 사실 유가가 너무 올라도 안 좋고 예. 너무 떨어져도 지난번에 경험은 하셨지만 또 안 좋고 두 가지가 다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60달러, 70달러 그러니까 100달러를 완전히 넘기 전까지의 가격이 우리한테는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전체 경제에 있어서 예. 개인 가게는 물론 유가가 오르면 항상 부담이지만요. 그렇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셰일가스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공급량에 있어서는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조금씩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네. 2008년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그 당시에 그 차명 계좌가 참 많구나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어디 창고에 예술품도 많이 쌓아놓고 임원들 명의로 임원들도조차 모르게 거기에 돈 입금했다가 또 빼고 이랬던 여러 가지 또 주식 계좌들도 발견이 됐고 그 당시에 그래서 사회적인 비난은 많이 받았는데 네. 그 결과로는 이게 당신 거 아닌 주식이나 채권이 그러니까 당신 이름 아닌 걸로 되어 있으니까 얼른 당신 이름으로 찾아가쇼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결국 결과가. 네, 그래서 그런 이건희 거죠. 회장의 차명 계좌가 결국 그냥 양성화되고 끝났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 당시에 세금을 안 내고 차명 계좌에 들어있던 재산을 찾아가서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 보군요. 지금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제 국세청 감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당시에 말씀하신 또 2008년도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으로 계좌란 그 계좌에 차명 계좌에 4조 5천